황예진 씨는 올해 25살, 1996년생 외동딸이었습니다. 딸이기도 하고 친구 같은 딸이거든요. 저희 딸도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일 거라고 했고 되게 예쁜 딸이었거든요. 딸 하나. 느닷없이 경찰에게 걸려온 전화. 어머니는 처음엔 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고 나서 아이가 갔을 때는 저는 병원에 있었고 아빠는 경찰에 갔을 때 단순한 연인 간의 싸움이고 단순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이는 이미 뇌사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딸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건 지난 7월 25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딸과 남자친구가 딸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다툼을 벌이다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 남자친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랑 저랑은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그냥 묻혀져가는 죽음이고 가해자는 계속 저렇게 혐의가 없는 거로 될 수도 있겠다. 뇌사 상태로 힘겨운 사투를 벌인 황예진 씨. 어머니는 혹시나 의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진 않을까 평소 딸이 사랑하던 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진아,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깨서 빨리 와. 하지만 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랑 저랑 약속한 게 있어요. 아이 사망할 때 마지막 날 면회할 때 엄마 아빠가 다 할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엄마 아빠 믿고 하늘나라 가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119 자료든 뭐 CCTV 자료든 뭐 112 녹취록이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다 부모가 해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묻혀버릴 수 있고 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는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런데 가해자인 남자친구인 이모 씨는 황예진 씨가 머리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폭행한 거라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사실일까? 어머니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당시 CCTV를 구했습니다. 초 단위로 한 장면 한 장면 살폈습니다. 저희가 CCTV를 보면 반복적으로 폭행을 해요.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부위가 머리거든요. 7번의 폭행이 이루어지고 사각지대로 계속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이 머리가 헝클어지고 아이가 또 혈흔이 나오고 애를 8층으로 갔다가 로비로 갔다 끌고 떨어뜨리고 이런 행동을 저희랑 아빠는 계속 봤잖아요. 그건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계속 잔혹한 폭행을 이어간 겁니다. 또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와 복도로 끌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고 황예진 씨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전 주먹을 든 가해자의 모습. 이어진 그림자의 움직임에서 거친 폭행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걔는 이제 우리 딸 어쨌든 그 집을 많이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일부러 몰고 간다니까요, 그냥. 가해자 이 씨는 한참 뒤에야 119에 전화해 여자친구인 황예진 씨가 술에 취해 쓰러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자신의 폭행 사실은 숨긴 겁니다. 머리를 제가 늘 옮기려다가 찧었는데 애가 술이 너무 많이 마시더니 지금 완전 기절을 하고. 여보세요? 이에 앞서 경찰의 전화에서는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다. 왜 자는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은폐와 거짓말, 거기에 먼저 폭력을 휘두른 정황까지 있었지만 검찰은 이 씨를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속은 됐지만
살인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고의가 아니냐, 살인죄로 단죄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진짜 CCTV를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은 이게 정말 충분히 살인으로서 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 우리가 그걸 주장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우리는 피해자잖아요, 그죠? 거꾸로 우리가 검찰 쪽에다가 이거는 정말 미필적 고의 살인하고 자꾸 주장을 하는 자체가 마치 그냥 떼쓰는 애들 같아요, 우리가. 하지만 검찰은 끝내 유가족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월요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가해자 이 씨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25세에 사망을 했는데 10년으로 구형을 하고 아이를 구할 생각이 없는 피고인이 여러 번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구했는데 그거를 상해치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고 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 안 하고요. 계속 할 겁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어머니 아버지는 딸이 잠들어 있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한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어떡하니? 예진아, 엄마가 미안해. 아, 이렇게 추운데 어떡하니, 예진아. 미안해. 엄마가 다시 할게. 엄마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시 할게. 알았지? 엄마 믿고 기다려. 딸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 심정이 어떨지 정말 가늠조차 되질 않네요. 네, 무엇보다 단순 사고로 인한 사망이다. 고의성이 없으니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 유가족이 납득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재판에서는 황혜진 씨 이모가 가해자의 진술을 듣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했는데요. 이때 유가족 중 한 분은 지옥 같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이 지옥 같다는 말,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네, 그런데 황혜진 씨뿐 아니라 최근 연인 간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로 여성이나 그 가족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피해 여성이나 그 가족이 숨지는 사건까지 일어났는데요. 왜 이런 사건을 막지 못한 건지 취재했습니다.